비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년 내내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이들도 많은데요. 오늘이 바로 이렇게 기다리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과 일본 유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날이죠.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아이라고 낮춰 부르던 걸 어린이라고 부를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도 어린이 학대에 대한 뉴스가 종종 들려오는데요. 어린이들을 우리 모두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구성원으로 여겼던 방정환 선생의 뜻을 기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이기도 하죠. 농촌마당에는 지렁이가 꿈틀대고 모가 한창 자라나고 밭에는 참외의 꽃이 핍니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오늘도 멋진 하루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은 제철에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 우수한 지역 특산물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의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현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 매실이죠. 이 나무의 꽃 매화가 담긴 목은 이색의 시조로 시작해볼까요?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고려 말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작품인데요. 매화는 사군자의 하나로 많은 문사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매화를 유난히 사랑했던 퇴계 이황은 평생 매화 화분을 곁에 두었고 돌아가실 때조차 매화분에 물을 주라고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주연미에 꽃피는 청계산에도 매화는 험한 세상에 피어나는 희망의 징표로 표현되고 있네요. 청룡의 기세 안고 여의주를 품은 사나 백설은
어느새 초록을 감추었나 매화야 다시 피어라. 매화가 기계의 상징이라면 매실은 영양의 보고죠. 술을 담가 그윽한 향을 즐기기도 하고요. 잼, 주스, 매실청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매실 간장, 매실 식초, 정과나 장아찌를 담그기도 합니다. 한국은 물론이고요. 일본에서도 매실을 즐기는데요. 매실을 절여서 만든 우메보시는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기도 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집니다. 잃어버리기 쉬운 입맛도 찾아보시고요. 각종 식중독균을 없애고 소화를 돕는 천연 소화제 매실. 주요 산지는 전남 광양과 경북 영천, 경남 하동 등지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매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거나 나만의 특별한 매실 조리법, 매실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엊그제 3일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인수위가 발표했습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았던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 등을 포함한 관련 과제들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주세요. 네, 인수위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기자회견장에서 국정비전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농업 분야 3대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가운데 13번째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영역에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공간의 쾌적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1차 의료 방문 진료 시범 사업 활성화와 여성농 특수건강 검진 도입 등 농촌에 특화한 의료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고령농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 농촌 공간을 주거, 생산, 서비스 등 기능적으로 구분 배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요. 주거지 인접 공장 그리고 축사 장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2031년까지 400곳 추진합니다. 이 통장 기본 수당을 인상하고요.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등 장비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꼽았네요. 네. 청년농 육성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도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예비 청년농은 창업 장려 및 창업 초기 정착 지원 강화, 후계농 자금 상환 완화, 상속세 공제 상향 등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적정 농지 지원을 또 위해서 2023년부터 농지 선임대, 후매도 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농업 디지털 혁신 방안으로는 2027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15개 조성, 스마트 A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대, 온라인 거래소 운영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 신소재 연구개발 강화, 차세대 수출 유망식품 발굴 등을 통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요. 2024년까지 연구데이터 개방, 공유 플랫폼 구축, 그리고 농식품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펀드 확대를 추진합니다. 환경 친화적 농축산업 전환을 위해서 2027년까지 친환경 농업 직접단지 120곳을 설치하고요. 가축 분뇨를 이 비농업 쪽으로 활용하는 비율을 2021년은 10%에 그쳤는데 2027년 23%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가축 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 방역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계속 추진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 강화를 꼽았는데
농업직불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네네.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은 현행 2조 4천억 원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서 이제 2027년 5조 원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서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기본형 직불제의 경우는 실제 경작자를 사각지대에서 구제하는 게 핵심이고, 이름뿐인 또 선택형 직불제는 대폭 확충을 해서 식량 안보 강화, 탄소 중립 실현, 고령농, 은퇴 유도 등에 또 나설 계획입니다.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서 밀, 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 시설을 확보하고요. 우량농지 보전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 식량 주권 확보에도 이제 힘쓸 계획입니다. 밀 자급률은 2020년 0.8%에서 2027년 7%까지, 그리고 같은 기간에 콩 자급률은 30.4%에서 37.9%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의 공급망 확보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고 비상시 해외 곡물 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네. 그 밖의 과제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역시 농가 경영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품목을 현행 67개에서 2027년에 80개로 늘리고, 그리고 체류용 영농 작업반과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이제 인력 공급을 다양화합니다. 실축조사를 활용한 농업 관측을 고도화하고요. 그리고 또 채소 가격 안정제를 확대해서 농산물가 급등락에 따른 대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를 2025년부터 먹거리 지원 사업으로 통합해서 이 저소득층 등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여주고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방선거가 이제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여러 농민단체들이 농정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제일 먼저 꼽았다고요? 네. 이 공통적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역의 대안 마련이 요구사항의 이 맨 윗줄에 올랐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는 2일에 이제 제8회 지방선거 10대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고, 또 이제 그 전에 전농도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2022년 지방선거 농업정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한농연을 보면 지역 단위로 고용 운영하는 계절 근로자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시과 외형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자체가 직접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서 농작업을 이렇게 대행해 주자는 겁니다. 전농은 농촌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직업 소개서와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연계해서 민간 농촌 인력 지원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가족농 중심의 농업 정책을 펼쳐줄 것과 그리고 지역 농업 조직화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네. 또 정말 그 살기 좋은 농촌으로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요? 네. 우선 농촌 난개발 방지 요구가 컸습니다. 전농은 농어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농어촌 지역보호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한농연도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사업을 가칭 주민 영향 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 등으로 마련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도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한농연과 전농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요구사항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전농은 농자재 반값 공급 실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2배로, 농지보호관리 강화를 통한 경자요즘 원칙의 확립,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재해 대책 및 보상 현실화, 김치조건 실현과 쌀 의무 수입 중단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통일 경작지 확대, 생태농업 전환, 농업 후계 인력 육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한농연을 보시면 지역별 맞춤형, 포괄적, 점진적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라고 하죠. 이 대응을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밭 기반 정비 실태를 전면 실시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인 정착 방안 마련, 관계 인구 창출을 위한 명예 주민제 도입,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농촌주 및 의료 접근성 제고, 농촌용 노인 돌봄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등도 촉구했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호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아침에 통화를 하게 됐네요. 네. 변호사님 오늘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일단 저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침에 그 흑마 체험을 좀 하고, 네, 또 오후에 또 이제 좀 밖에 나가서 뭐 축구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오늘 잘 놀아주는 또 하루로 만들어 보셔야겠네요. 네. 요새 이제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져서 운동회도 좀 하는 것 같은데 농촌 어린이날 풍경은 좀 어떻습니까? 그 많은 행사가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 운동 행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마 행사도 있지만은 모여가지고 그 같이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놀이 하면서 이렇게 선물 주는 그런 행사도 좀 많이 있고요. 네, 저도 오늘 좀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이 또 절기상으로는 입한데, 농사일 요새 그 상황은 어떤가요? 엄청 바쁘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는 논 위에 이렇게 막 풀이 엄청 이렇게 많이 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 이렇게 물이 대져 있고 또 밭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색이 다 변해 있고 특히 이제 밭 같은 경우는 비닐을 많이 쳐놨어요. 네. 이제 지금 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농촌에 있는 뭐 밭이나 논이 색이 다 정말 활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언제 또 그 작업들을 다 해놓으셨는지 정말 시기에 맞춰서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벌써 5월 5일이고 5월 한 달이 진짜 행사가 많은 달이어서 농촌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뭔가 알리는 홍보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것과 관련된 주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또 고향 방문객들이 있어가지고 환영하는 뭐 현수막도 많이 걸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수막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서요. 그런 걸 좀 알리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사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이 철봉이 집에 있는가? 우리 친구 장수 왔구만. 현수막 오늘 중에 다 걸려면 아주 매미 바쁘구만. 어디 나가볼까? 그래. 이것이 현수막이구먼. 큰 길로 나가보자고. 아따 선거철이라고 현수막 참 많이 걸었네.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 고향 오는 사람들 환영한다 요런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구만. 어쩐냐. 이 지으기 딱 좋네. 지으기 마을 입구라 잘 보이기도 하고 딱 좋구만. 근데 뭐가 이미 잔뜩 걸렸구만. 어디 보자. 마을 모정 부진의 농작물 수고. 이거 면사무소 기관 사업 알리려고 붙여놓은 거구만. 다들 아는 내용인 게 일단
떼보자고. 아이 그래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인자 곧 어버이날인게 이것이 더 급히요. 우리 마을 청년회에서 고향 방문 환영한다. 현수막 붙여보자고. 이거 이짝 좀 잡아봐. 여기 끈도 이게 묶어불고. 아야. 어디 보자. 아이고 역시 여가 명당이요. 우리 인자 밥이나 먹으러 가보자고. 에이. 봄날에 자전거 타고 가니 좋구만. 바람도 솔솔 불리. 현수막 좀 봐. 아우 내 목 이 끈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나 병환이요. 나중대 나주고. 네, 나병환 선생님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이고 나가 자전거에 삽을 싣고 논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 중간에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급하게 피하기는 했는데 이게 현수막 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아유 나중대 나주고 이 바닥에 꼬꾸라지면서 아유 그래서 119 구급대에 실려오신 거네요. 야, 근데 제가 코도 아프고 이 볼도 아프고 이게 지우 어떤가요?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들이받으셨나봐요. 코뼈가 부러지셨고요. 안면 부위 전체에 타박상을 입으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나요? 중상이세요. 근데 줄이 안 보이셨나봐요. 이 줄이 그렇게 낮게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슈. 햇빛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에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래요. 나 죽네 나 죽어. 이 말도 하기 힘드네요. 네. 청년회에서 이제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자리는 또 거기가 명당이라 다른 데서 붙여놓은 거를 또 떼고 붙였는데 지나가던 나병환 씨가 줄에 목이 걸렸습니다. 아, 이런 사고가 진짜 우리 주변에선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꼭 건 자리에다가 거는데 조금 소심하면은 그냥 그 원래 걸려있던 그 플랜카드 현수막 밑에다가 걸기도 하지만은 그 좋은 자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떼놨다가 우리 거 금방 행사 끝나니까 나중에 다시 걸지 이런 생각을 많이 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서로가 자리 다툼도 많이 나고 또 사고도 나고 다툼도 발생하고 많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걸 걸려고 가져가 보면 이 내용은 진짜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고 이제는 네. 뭐 좀 떼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네. 이거 지금 그 우리 철봉 씨가 그 장수 씨랑 같이 가서 담은 건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잖아요.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일단 우리가 현수막을 떼면은요. 그 현수막이 걸려 있어야 그걸 안내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떼는 순간 현수막을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은 손괴죄, 재물 손괴죄라는 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게 현수막을 떼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한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게 걸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환자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다쳐가지고. 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과실치상죄라고 해가지고 또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또 받을 수가 있어서요. 뗀 거는 재물손괴죄, 걸어서도 다치게 한 거는 과실치상죄. 이 두 가지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다치게 한 건 잘 알겠는데 현수막을 뗀 것만으로 약간 무시무시한 재물손괴죄라는 게 들어간다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우리 평소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남의 물건 같은 거를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것도 나왔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부부끼리 싸우다가 상대방 배우자를 못 먹게 하려고 막 침을 뱉었다. 그 음식을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 먹게 되잖아요. 네. 예, 이것처럼 음식을 원래 이제 물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부서지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러지만은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원래대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못 쓰도록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재물손괴죄로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정말 어려운 그런 막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식기에다가 소변을 봐가지고 이게 무슨 죄인가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현수막을 뗀 거 자체는 나중에 다시 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현수막은 일정한 시기에 그 시기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재한 거잖아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수막으로서의 사용 가치를 없애는 거라서 떼버리는 순간 손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상당히 그 넓게 보고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네네. 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크게 다치게 됐는데 이게 그 줄을 잘못 맨 죄가 되는 건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우리 그 농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그 공감이 좀 부족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또는 이게 잘 피해가야지 왜 그걸 못 피해갔어요?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현수막 거는 것처럼 줄을 사람이 지나갈 때 다치지 않도록 높이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과실이라고 부르는데 그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치상죄 이걸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과실치상죄는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해죄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게 과실치상죄는 우리가 잘못이 뭐 고의로 다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잘못이 적다고 봐가지고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또 처벌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 통상은 잘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과실치상죄라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나병환 씨는 치료비 이외의 것도 좀 요구는 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우리 시골에서 가장 많이 이제 농어촌에서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때렸거나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 교도소에서 살고 나면은 뭐 그런 거 안 갚아도 됩니다. 막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형사는 나라에서 제재하는 벌이기 때문에 형사는 형사대로 처벌받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본 거는 피해를 본 대로 또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는 우리가 치료비도 있지만은요, 그 치료를 받는 거는 신체적인 이제 상해를 치료받는 거라서 그건 당연히 치료비를 주는 거고, 또 다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위자료도 줘야 되고, 또 다친 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내가 월급 같은 거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월급에 대한 못 받은 돈에 대한 그 우리가 또 법에서는 일실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또 아까 코뼈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코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뭐 겉에 상처가 나가지고 막 흉터가 지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성형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 여러 가지 또 후유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후유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에 대한 또 책임도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뭘 안내하기 위해서 이 뭐 포스터를 붙이거나 현수막 거는 일 진짜 잦을 텐데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지정된 그 장소에 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선거 그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된 장소에 걸지 않고 막상 지정된 장소에 걸었다고 하더라도 좀 규격이 뭐 벗어나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위법 사항들을 저지르지 않으시고 꼭 지정된 장소에 거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처를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현수막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돌아서 피해 다니시거나 아니면 내려서 걸어가시거나 그런 방향으로 안전을 좀 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국민의힘과 검찰이 공모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고발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그리고 이 고발장을 주고받은 실행자로 알려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가 되고 검찰에 이첩이 됐습니다. 손준성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 김웅 의원도 같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당시 김웅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는 김웅 의원을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이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손준성 보호관으로부터 김웅 의원으로 그리고 다시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이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개입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준성 보호관이 휘하 직원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용산 군인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군인 아파트에 대통령실 인원 일부가 입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 동빙고동 군 관사 일부를 청와대에 뺏기는 것이냐라고 묻자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빙고동 관사는 이 용산 국방부청사 지근거리로 5분 대기조 성격도 띠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곳 군인들의 거처로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종석 장관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인원은 위기 조치와 무관한 사람들로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부터 3년간 이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 재단 내 성추행 사건을 뒤늦게 처리하고 이 부하 직원에게서 고가의 양주를 받는 등 여러 비위가 적발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정식 후보자는 삼성그룹의 노무자문을 한 대가로 억대의 보수를 받고도 제대로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정식 후보자는 두 의혹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부족하다, 송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오전 한때 파행됐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과 이 자녀 증여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조승환 후보자는 일부러 병역 기피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증여 관련 자료 제출은 MZ 세대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라고 답해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소했다고요? 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이른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 엄마 찬스를 이용했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이 고2 나이인데요. 현재 국내 유명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유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이 지난해 11월 이 미국의 한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업체로부터 노트북을 받아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이 기업체가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 지인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회사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국 대학은 성적뿐 아니라 사회활동 경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엄마 찬스를 활용한 맞춤형 스펙을 쌓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한겨레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대학 진학 스펙으로 활용한 사실도 없고 또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라면서 미성년자 봉사활동까지 허위사실을 덧씌워 보도했다며 한겨레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한편 어제 MBC는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 딸이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인천시장 상을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라고 추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후보자 측은 서울특별시장과 인천시 산하단체장, 프루덴셜 장학재단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12시 3분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ICBM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했던 평양 순안이 발사 장소였는데요. 이 최고 고도는 약 780km, 이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분석됐고 47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 14번째 무력 시위인데요. 이 한미는 북한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체를 놓고 정보당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최신형인 화성 17형보다는 화성 15형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라고 규탄했고요.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측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모두 철거한다고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관련해서 해당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은 어제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라며 계약자들이 안전에 우려한 우려가 있었고 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있고요. 당초 8개 동 847가구가 올해 11월 30일에 입주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재시공이 결정됨에 따라 입주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회사 측은 7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 조현수가 기소됐다고요? 네,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인 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뛰어들게 해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서 살해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이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기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